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청년의 힘 파워오브 뉴스에서 마련한 작은 코너죠. 저희 취중 역사 진담은 집에 가서 하시고 취중 역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또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그 영입하는 인사들이 있으셔서 대화 혹은 또 이렇게 올라온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뭐 저희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대로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무시 못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정치를 하시는 박사님도 한번 인터뷰하시고 그다음에 인문학 하시는 박사님도 한번 인터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 실장? 조 팀장 어디 갔어? 퇴근했지? 퇴근했어. 저희가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문지를 갔다 오다가 길이 너무 막혀갖고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일단 기다려주신 우리 대표님도 감사하고 김 작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 실장, 조 팀장하고 우리 그 대표님하고 대담 너무 감동 깊게 봤어 나 그거. 제일 뭐지? 하고 삼성하고 합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런 시각으로도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청년의 힘이라는 단체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남들이 하는 소리 다 따라해봤자 뭐 그거에 똑같은 방송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양함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그 다양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안 든다, 놀러 오고 싶다, 오세요. 여기 자리 비어 있으죠? 조 팀장 퇴근한 날은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조 팀장 퇴근 안 해도 앉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젊은 여성분도 환영합니다. 저 불안하다 싶으면 얼굴 안 보이게 뒤통수만 나오게 이렇게. 나쁘지 않아. 마이크 오디오만 걸리게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저야 저번 주에 이제 저 스스로 출판사로 걸어 들어가서 통조림을 자처했죠. 네, 출판사의 개가 되었군요. 그럼요. 돈 벌어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김 작가님이 드디어 신간이 조만간 아직 멀었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기대해 보고요. 아시지만 그 대한민국 출판업계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또 그게 또 있나요? 그게 요즘에 보면은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웹소설 시장의 화랑이에요. 그렇군요. 그 출판 업계라고 하면은 보통 종이책 업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넓게 보면은 웹소설 업계도 출판 업계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콘텐츠를 소화하는 거니까. 종이책 업계는 종이책 업계는 불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반대급부로 인터넷 웹소설 시장은 화랑입니다. 좋습니다. 그 변해가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사장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가슴이 아프다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웹소설이나 뭐 이쪽의 판도를 보면은 아무래도 너무 흥미 위주의 그런 걸 갖지 않나. 물론 저도 그런 걸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우리가 보다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다가 이제는 드래그하고 요걸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출판 업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자꾸 변화되고 다변화되는 그렇죠. 게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다 뭐 이 정도. 근데 뭐 종이책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종이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이책은 그 종이책만의 맛이 있거든요. 그래요. 자, 그렇게 지내셨고 저는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여행 갔다 왔어요. 주무신 갔다 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딱 출발해서 안개가 싹 가리고 구름이 지고 왜 날씨가 이럴까? 그러더니 도착을 했는데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소를 잡았는데 2층인데 진짜 2층 그 창문까지 물이 튈 정도로 파도가 쳐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 가까운 데 잡았으면 좀 비쌌겠는데. 야놀자에서 안일마다서 야놀자. 자, PPP 야놀자. PPL. PPL 좋아요. 그렇게 이제 가서 재밌게 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이제 오는데 역시 영동고속도로는 뭐 요일이 없어요. 요일이. 잠깐 이거 좀 틉시다. 틀까요? 네, 우리가 몇 번 찍어보니까 이렇게 안 틀면은 우리 옆모습만 나오더라고. 그렇군요. 정면이 좀 자신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오늘은 그런 이제 했었고 시사 하나 해볼까요? 시사하기 전에 우리 그거부터 갖고 와야지. 뭐? 이번 주는 버드와이저였잖아. 이번 주 약속대로? 그럼 버드와이저 갖고 와야지. 근데 이번에 버드와이저가 약간 그 강렬한 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강렬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강렬한 것까지는 아니고. 저 그럼 저희 대표님 저희 술 좀 주시죠. 아하, 소품 주시죠. 아 소품. 네네, 소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늦은 항상 수투로 걸리시는 분 있으면 대표님이에요. 네. 이런 청바지 따위는 안 입으세요. 아, 참, 이 사이즈가 그럼요. 자, 기가 막혀. 자, 아. 한번 따봅시다. 아이고 잠깐 하나 둘 셋. 시간차. 자, 한잔하시고 아이고. 대표님 시원하게 한잔하시면서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목 좀 축이고 들어가 볼게요. 역시 스탠다드하죠. 예. 아메리칸 라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에일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팝하고 가볍지만 이게 훨씬 더 공정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아, 버드, 그다음에 또 밀러. 하이네켄. 그러니까 이런 아메리칸 팝 쪽에서는 버드랑 밀러 양대세 산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캔 맥주, 좀 전에 저는 맥주 판매장 가지고 뭐 세계 4대 맥주니 3대 맥주니 이러잖아요. 버드와이저랑 하이네켄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 하이네켄은 국가적인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응? 국가적인 산업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국가적인 산업이 됐는데 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사 한번 해보죠. 예.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면 저기 전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신 게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죠? CNN인가 뭐 MH 그룹 걔네. 뭐 그쪽으로 해서 감옥이 더럽고 좁고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내가 아픈데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요, 말이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자 일단 감옥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니까 감옥은 좁고 더럽고 불편한 데여야 돼. 그러니까. 호텔에 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그걸 가지고 인권위에 제소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데가 감옥이야. 감옥은 더럽고 좁고 불편해야 되는데 남들 쓰는 거에 4배 이상을 쓰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기서 최대한을 다 누리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땐 더럽고 좁고 불편한 거지. 그거는 본인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감옥에 파출부를 불러도 감옥에 하우스키퍼가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 평생을 공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분은. 하다못해 나이 먹고도 누군가 와갖고 옷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그분 사정이고. 지금 알잖아, 우리 집 보수인 거. 솔직히 저번에 우리 집안 사람들 다 그 공주님 찍었단 말이에요. 하하, 이 집안이 나를 망쳤구나.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리는 보수는 보수대로 할 얘기가 따로 있긴 있어요. 전에 몇 번 얘기했었죠. 저희가 이런 거 갖고 15년 동안 술 먹으면서 얘기하다 이렇게 방송까지 오게 됐는데 뭐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몰라요. 뭐 국가 인권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모르겠는데. 우리도 싫어 그 아줌마.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 그러면 첫째가 감옥에다 사람을 두는 이유는 갱생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값을 치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갱생도 있지만 격리의 의미도 있죠. 그렇죠. 사회로부터 격리. 이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사회부터 격리, 그리고 갱생. 말씀하신 대로 격리와 갱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데, 이분이 그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세계 호화 감옥? 뭐 모르겠어요. 그거 뭐지? 무슨 랭킹인가 나왔어요. 그 정말 무슨 호화 감옥이 있는 거야. 유럽 어딘가 있는데, 유럽인가 동남아인가. 그래. 감옥에 텔레비전 있고, 야 애플 사고 뺨치겠더라니까. 그걸 텔레비전 있대. 아니 애플 사고 뺨치겠더라니까. 리조트야 감옥이. 애플 사옥은 이쁘긴 한데 불편해. 의자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 그 사과사의 일원으로서 뭐 어쨌든 간에
참 아무리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쯤 되면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에 비추 제가 두 개를 했잖아요. 하나는 한 당에서 출당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죠? 지금 상황이 몇 권유를 해서 14일인가까지 안 나가면 그냥 출당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 당에서는 이제 친박계 인사들을 다 지우는 작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원래는 예전역에 벌써 끝냈어야 됐는데 색깔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었다. 색깔 정리 예전역에 끝냈어야 됐는데 눈치를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싸움도 그렇고 타이밍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비방하고 친박의 싸움이 이루어지면 일단 이전 비박들이 다시 돌아오는 작업부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게 이제 가시화 되거든요. 바른정당에 있던 비박들은 돌아올 거고 친박들은 뭐 딴 데로 가던가.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텐데. 친박들 갈 때 있잖아. 어디? 새누리당. 거기 그 조원진 새누리당 조원진인데 어버이연합 괴수 조원진. 내가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거. 뭐? 대학로를 갔는데 13차 어버이연합 박근혜 뭐지 그거 석방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어갖고 애들 놈 되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차라리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전에 교대를 지나가는데 교대 앞에 나이 드신 분 두 분이서 한 분 이렇게 두르고 한 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법원이나 국회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나도 이해를 가겠어. 근데 뭐 대학로에서 뭐 한 짓거리야 그게? 그러니까. 대학로 근처에 뭐 공공기관 중요한 게 있나요? 저거 있죠. 선거관리사무소. 선거관리사무소? 네, 종로 사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멀지 않아요.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삼가 쪽으로 가면 헌법재판소 있고. 헌재 그쪽에 있고. 그리고 뒤에는 청와대 있고. 그 종로 나와바리가 대부분 거기야.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대학로는 너무했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는 광화문이나 종로 사거리라든가 이런 차라리 청와대 앞에서 하던가. 그런 걸 이해를 하겠는데 왕복 8차로에서 6차도를 막아놓고 하니까 정말 그거를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어?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들이 와서 다 바리케이트 해줬으니까. 야, 근데 그 허가 하긴 뭐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럼. 그분들의 마인드도 그렇죠. 이렇게 표출하는 건 맞는데 왜 하필 대량로냐 이거지 내 말은. 좋습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청년들도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보고 살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얘기 좀 말 걸어서 미안한데 MH그룹 걔네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나도 좀 찾아봤어. 뉴스 난 다음에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CNN을 통해서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듣고서 뭘까 이러고서 찾아봤거든. 그런 거 전문으로 하던 애들이더만. 그건 독재자 전문이더만 걔네. 그리고 그걸 해서 이슈화만 시켜놓고 빠지더라고. 근데 뭐가 되든 되겠지. 그리고 그림은 또 나올 텐데 이걸 또 어떤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지를 한번 또 기대해보고 정치 역사 뭘 따져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과연 예전에도 이런 모습으로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망명하신 여러 독재자님들 내용 보면은 대충 각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탄핵해서 잡혀있는 거는 굉장히 드문 얘기라 현직이어서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코너 잠깐만 넘어가 보면 우리 근데 그냥 코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부터 코너가 있었냐? 아니 만들어 봅시다. 아니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온 건 나도 알겠어. 저희 애청자 중에 한 명이 저희 드디어 애청자가 생기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애청자라 하시며 자기의 얘기도 한번 너 죽었어. 왜? 헌드레드 위너 형이 너 죽인대. 허접하다고 했다고. 그냥 방송 보고 난리 났어. 진짜? 헌드레드 위너 형 눈에 띄지 마. 나 분명히 얘기했다. 어제 헌드레드 위너 형 생일이었어요. 빨리 축하해줘. 생일 축하해. 자, 넘어가고.
죽었어 이제 봐. 아,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얘기 잠깐 하고 또 이제 오늘 방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양동에 거주하는 40대 싱글 여성 K양이 자신의 지금 최대 고민인 연애사에 대해서 던졌어요. 아니 40대가 연애사를 우리한테 던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방송을 재미있게 보시고 계시는데 역사도 좋고 정치도 좋은데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랑 얘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말하면은 몰라 일단 해봐. 뭐 그러니까 뭐 시도부터 안 해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런 부분을 원하면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여기 딱 그 조 팀장이 있으면 좀 나이대는 안 맞지만 그래도 여자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이게 카톡 형식으로 온 거라 제가 정리를 해서 일단 그 의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40대 싱글 여성 K양 자양동에 거주하고 최근 1년 사이에 3명의 남자가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고 주선을 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가 요예요. 자, 1년에 3명 나보다 낫네 이런. 한 명은 45대 독신남 만남은 아예 응답을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홀어머니에 여자 자체들을 잘 안 만난다. 모든 주선을 거부하고 집과 차, 직장은 모두 다 있다. 이게 1번이에요. 남자 1번. 왜 인생이 왜 이러냐? 자, 두 번째. 두 번째 들어도 좀 괜찮을 거야. 41세 독신남 2개월 전에 여친과 헤어짐. 뭐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는 일단 했고 만나려고 시간 장소 정했지만 막판에 결렬돼서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 근데 직업, 직장 다 괜찮으나 외모가 별로임. 중요해. 이제 더 이상 40대가 돼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뭘 할 때 남자의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액세서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남자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왠지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하긴 한데. 아직 남았어. 오케이. 세 번째 43세 독신남. 지인 주선한 지 3개월 만에 연락 온. 그러니까 주선한 지 3개월 만에 연락이 왔대. 도라인가 봐 이것도. 만났으나 일단 이거긴 만났어. 만났어. 외모는 괜찮고 직장이 평범하대. 그리고 20년간 혼자 살았고 혼자 생활이 무척 익숙하며 연락은 안 하는데 전화는 받고 뭔 소리야 이게. 2시간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안 온다는 소리지. 그쪽에서 연락을 안 하고 자기는 자꾸 연락을 하고 왜냐면 좋대잖아. 좋대잖아. 2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대. 근데 적극적이지가 않대. 결론은 남자들이 왜 이럴까요? 저기 이분 사진이 있어요? 자, 우리 김 작가만 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고. 자, 김 작가는 얼굴을 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왜 이럴까?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누나한테 이 사연을 받을 때. 누나야? 40대라고 했잖아. 40대. 내가 40이니까 40대니까 나보다 높겠지. 나보다 높아? 그럴 거야. 오케이. 그럴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인스타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누나가 이걸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감화 감동하사 이런 연락을 주신 거야. 그거를 전문을 다 소개하기는 좀 뭐하고 잠깐만 소개를 해보면 빨리 찾아. 안 나오네. 야, 오디오가 없잖아. 7초 이상 오디오가 없으면 방송사고라니까. 오케이.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 자체가 이래요.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법이라는 건데 적극적이지 않다. 적당히 던지고 맴돌다가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고 상대방이 불러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만다야. 그리고 그렇게 이상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그 글의 전문이었는데 이 누나의 A, B, C를 다 들었을 때 이 A, B, C를 들었을 때는 김 작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재밌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걱정이야. 남걱정.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연애사지. 남걱정. 나는 죽겠어도 남이 하는 거면 웃겨 이게. 불구경이랑 남의 연애사가 제일 재밌어. 이게
이런 것 같아. 이게 정치도 어떻게 보면 연애다? 국민과 하는 연애야. 근데 나쁜 연애가 있고 그나마 덜 나쁜 연애가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될 것 막장 같아. 드라마로 하자 그냥.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연애들 로맨스 코미디가 차라리 다행이지. 씨발 막장 드라마 하냐 우리나라. 자, 딴 거 아니고 이제 1번, 2번, 3번만 정리해줄게. 잠깐 좀 봅시다. 1번 45세 독신남. 응답 안 하고 게임에 빠져있고 호러머니에 여자 자체를 안 만남. 집과 차 직장 모두 있음. 이분은 지금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본인의 삶에 만족을 한다. 45세 독신남이라잖아요. 몇 살이지? 난 42. 난 40. 대표님 몇 살이지? 50. 중간이 없다. 아니 대표님은 45이니까. 45. 오케이. 동갑이네. 그런데 독신남이잖아. 45세. 그렇지. 남자가 45세 독신남 정도면은 일단은 뭔가 다 내려놓은 거야 지금. 게임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걸린 게 이거야. 게임을 하는 사람을 폄하하진 않지만 그만큼 자기를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여성 호르몬이 생겨요. 남자가 좀 욕구가 좀 약해져. 아 그래요? 네. 당신도 멀지 않았어. 아니야, 난 아직 너 40대 아직 활발합니다. 네, 전 아직 40대 활발합니다. 들었잖아.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45세 호러머니를 모시고 사고 호러머니를 모시고 집, 차 뭐 다 있으면은 일단 불편한 게 없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심지어 취미도 있어 게임.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마음을 흔들거나 한눈에 반하거나 뭐 야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안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소리잖아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만약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연애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차라리 여자가 있는 그런 데를 놀러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40일 사람은 시야가 다르니까. 시야가 작가적 틀리니까.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41세 독신남 2개월 전에 전 여친과 헤어지고 전화통화를 장소 시간 정했으나 막판에 만남이 결렬되고 직장 직업도 괜찮으나 외모는 별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서로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진 보고 얘기하지 마라. 진짜. 아니 근데 우리 누나 괜찮아. 왜 이래? 아니 누나가 봤잖아. 괜찮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자 누나가 외모는 별로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외모가 별로인 사람이 외모를 더 따져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그렇잖아. 지금 누나는 이 사람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쪽에서도 누나 외모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없다? 혹은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핑계를 대도 넌 안 만난다? 연락이 없대잖아. 그럼 이거는 물 건너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또 43세 독신남 3개월 만에 연락 오고 본인이 연락할 땐 봤는데 저쪽에서 먼저 연락 오진 않고 자기가 어장관리 당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3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면은 그 3개월 동안 이 누나만 만난 게 아닐 거야. 뭐 여기저기 만나보고 뭐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이러다가 맞아 소개 받았었지. 한번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딱 하고 했는데 그거지.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연락할 사람은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전 직장 보험이지 보험. 어장관리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땐 100% 어장관리야. 어장관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김 작가의 생각이고. 야 이게 본방송보다 이게 더 재밌으면 어떡하냐 이제. 오늘 본방송 내용 좋은데 이게 더 재밌으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우리 오늘 본방송 내용은 되게 가뜩이나 무겁잖아. 그러니까 앞에 한번 가볍게 털어주고 본방송도 한번 진하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45세 독신남. 맞아요. 이거는 김 작가 생각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몇 가지 부류의 직업군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뭐도 있고 있는데 특히 싫어했던 게 이제 게임했던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판타지에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무슨 세계관이니 뭐니 이래가면서 게임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 아니 무시가 아니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나쁘다 싫다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이랑 뭔가를 얘기하거나 할 때 정말 독특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야, 좀 헤어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이 카메라 앞에 이게 맞아. 그래? PPL 중요해. 자, 버드. 잘 버드 보고 와이저. 있나? 뭐 세계 넘버원이라서 굳이 우리까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19세 미만 판매 금지 보고 있나? 어. 그렇게 생각되고. 나는 근데 제일 별로가 얘 같아. 41세 독신남. 41세 독신남. 일단 못생긴 새끼가 연락을 해? 죽을라고? 우리 누나한테? 너 그러지 마. 나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43세 독신남.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어장 관리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정말로 잊어서 3개월 만에 내가 그랬던 적이 있구나 라고 하고 연락했을 거나 아니면 진짜로 잊었어. 근데 소문 준 사람이 야 43살 먹은 사회생활 할 때로 한 남자가 그걸 잊어? 아니 근데 진짜로 잊었어. 만약에 바빠갖거나 뭐 어디 갔다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소개해준 사람, 야 너 연락해봤어? 근데 나 안 했다. 그러고 연락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지가 잘난 걸 아는 거지. 지금 소리는 저희 대표님이 한 캔 따시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재밌거든 지금 들었더니 재밌거든. 오케이 한번 맞아요? 오케이 재밌거든. 대표님도 예전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봤겠지. 결혼하신 지 15년 그러니까 또 그때 생각도 좀 나고 그러겠는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보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누나한테 맨 처음에 물어봤던 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물어본 게 그거야. 그럼 누나는 누가 좋아? 그렇지 그건 그럼 누나는 누가 좋아가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45세, 41세, 43세 평범하고 뭐하고 잘생기고 다 필요 없고 끌리고 땡기는 사람 있냐? 꽂히면 가는 거고 어차피 이 인생 여태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한번 잘못 만난다 해서 내가 컨트롤만 좀 잘 안 되긴 하더라. 근데 그건 있어. 옛날에 돌아가신 최진실 씨가 하신 말 있잖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여자가 작정하고 들이대면은 남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내가 너는 내가 말을 하지 말자. 너는 내가 진짜 나는 내가 너 언제 날 잡아서 내가 단독 방송으로 네 연애사 다 까발릴 거야. 그러지 말자. 지금은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내가 이 누나한테 뭐라고도 못하는 게 내 시청률 최고 나올 거야 아마. 네 연애사 다 까발리면은 내가 모든 게 정리되면 내가 깎게. 내가 생각해도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혹은 누구를 선택하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는 세 명의 초이스가 있다. 그 누나의 선택은 뭐야? 일단 그 누나의 선택부터 들어봤어. 뭘로 하고 싶냐야. 뭐를 해야 될 거냐야. 누구를 해야 될 거냐. 근데 네가 물어봤다면 누나한테 그 누나가 3명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요? 이걸 먼저 물어봤다잖아. 근데 그 초이스 그 답이 왔을 거 아니야. 안 왔어. 안 왔어? 없대. 없대? 아직 잘 모르겠대. 아직 잘 모르겠대? 그럼 이 누나도 이 3명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봐봐. 여기 누가 좋냐 이게 누가 좋아 지금 여기가. 누가 좋냐고 이게. 지금 같은 남자로 들어봤을 때 다 별론데. 그럼 애초에 이걸 물어보지 말았어야지. 그나마 누나도 지금 이제 외롭고 하니까 그나마. 그런데 봐 누나. 자양동에 거주하는 K양 잘 들어요. 내가 너무 궁하고 궁핍해서 아무나 만나면 내 감정이 너무 소모가 심해요. 이거 내가 할 소리가 아닌데 자꾸. 내가 할게. 저기 자양동의 K씨 제가 봤을 땐 3명 다 아닌 것 같아요. 달다. 제가 봤을 땐 정말 3명 다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외롭고 저도 40대로서 본인이 외롭고 뭐 누굴 만나고 싶어하고 그건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가끔가다 외로울 때가 있으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생총각이에요. 야 생총각은 뭐냐? 전 적이 없다는 거지. 방송하면서 제일 웃겼다 생총각. 저도 생총각이에요. 저희는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 야 이거 코너 잘 키우면 재밌겠다 이거. 자, 그럼 생총각 둘이 하는 연애 상담.
자, 자양동의 케이스처럼 다음에 저희 보시면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하튼간에 웃겼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외롭고 그래도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만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요 어차피 40줄이니까 툭 까놓고 말하면은 우리 시간 별로 많이 안 남았잖아요. 이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뭐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좀 와이드하게 넓혀가지고 누구를 좀 더 외롭고 뭐 이런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을 닥달을 하던가. 정 안 되면은 진짜 무슨 요즘에 뭐 어플리케이션 소개팅 앱이나 뭐 이런 거 많잖아. 아이고 안 돼. 아니면은 모임을 가입을 하든가. 제일 좋은 게 그 인터넷 모임이잖아요. 카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낯선 사람 만나는 건 그냥 최고라니까. 생통각이 얘기해주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소개팅 어플이래요. 모임이래요. 아 솔직히 우리가 클럽 가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기 좀 그렇잖아. 아 찾았다 이제 그 글 찾았다. 내가 잠깐만 그 글 읽어줄게. 이 누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글인데 되게 긴데 조금만 제가 스킵해서 읽어볼게요. 흔들었던 부분만. 이제 제목이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라는 제목에 그리고요. 상대도 나도 너무 약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사랑도 해볼 만큼 해봤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연애는 더 이상 꼭 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래도 별 수가 없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게 처음에 45세 남자분의 그 마음. 그렇지. 마음을 봐주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심각하지 않게 편하게 연애를 하는 법도 배웠다. 그게 마지막 41세 남자의 마인드일 거예요. 설사하는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 해도 금방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 또 요거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다. 그것마저 귀찮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신경 쓰여야 할 것이 산더미 같기 때문이다. 45세분. 산더미가 구구절절히 들어가는구나. 게임을 해야 되거든. 레이드를 뛰러 가야 되거든. 인터넷상에서 40명이랑 약속이 돼 있을 거. 어우 나 미치겠네 진짜. 야 오늘 코너 이거 대박인데? 너무 웃긴데 이거.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도 이건 좀 공감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같은 거 정말 받고 싶지 않지만 만약 상대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답한다. 나랑 잘 맞으니까.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 맞는지 끝내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현실과 타협을 한 거예요. 만나면 편하고 좋고 뭐 이런 이제 그래요. 우리도 이제 나이 먹은 만큼 약아졌고 다를 대로 달았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 뭐라 그러죠? 뜨거운 사랑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할 수 있어. 정말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정말 확 불타오르. 뭐가 잘 맞는 사람? 뭐가 잘 맞는 사람? 자,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42세 김 작가는 그거래요. 아니 그런데 저도 솔직히 요즘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뭐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외로울 때가 있고 그거를 뭐 타파하기 위해서 여성분은 좀 모르겠지만 남자는 만약에 그 순간적인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해소할 방법이 꽤 있어요. 대한민국은 남자가 돈만 있으면 뭐든 자잖아. 제 예전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이혁재 씨가 그 개그맨 이혁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출근을 하는데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이혁재 씨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 여보 나가는데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 걸 할 수 있지. 그치? 잘 생각해. 여자들은 돈이 없어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난 거기서 소름이 쫙 끼친 거야. 여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뭔가를 하잖아?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대신에 거기 전제 조건이 몇 가지 깔려 있긴 하죠. 아니야. 그러지 않아. 여자들은 그렇지. 넓으면 그렇진 않다. 참. 닥쳐. 자. 닥쳐! 하지 마. 지금 방송 보고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대표님. 자. 이제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가볼까요? 뭐 좀 결론 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셋 다 아니야 누나. 셋 다 아니야 진짜. 아 나도 궁하고 심심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연애를 비슷하게 하는데 누나 아닌 건 아닌 거야. 만나면 감정 너무 상해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분들을 만날 거면은 그냥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그냥 원나잇 스탠드를 가정하고 만나버리세요. 차라리 감정 소모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원나잇 스탠드를 감안하고 근데 만나버리면 그냥 왜냐면 그게 속편할 수 있어요. 이 누나의 캐릭터를 알면 그 소리가 안 나와. 나는 안 되는 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모르니까. 나는 그런 쪽으로는 얘기 못 하겠고 누나 그냥 만나지 마세요.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동의 K씨 화이팅. 당신은 응원해? 파이팅! 당신도 소중한 나의 뭐라 그러지? 구독자. 구독자! 누나 구독! 구독 2번 눌러야 돼요 누나. 그래 알림 와요.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 근데 진짜 괜찮아. 막 직장도 괜찮고 막 되게 괜찮아. 근데 아니 뭐라 그 그러지? 직장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가 괜찮은지 좀 얘기 좀 해봐. 성격도 되게 좋고 근데 술을 조금 안 마시는 게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뭐 많이 친하게는 안 지나는데 일단 누나 또 궁금하거나 또 저희 쪽이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는데 김창경 특집이라든가 저번에 재밌었지. 네, 민비 특집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서 주변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어디서 이런 거 소스를 따왔냐 중요하잖아. 정보를 어디서 저는 이제 각종 팟캐스트들을 좀 많이 들어서 거기서 많이 좀 따와요. 근데 김창경 특집은 EJ에서 굉장히 많이 따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EJ보다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위키를 많이 보는 편인 위키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위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위키는 확장성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뚝뚝뚝뚝 쭉쭉쭉 퍼져나가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 기사도 검색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저희 아버님이 아직 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봅니다. 아빠 이거야? 아빠 특집 아빠 찬스야? 저희 아버님 발이 좀 꽤 넓으셔가지고 좀 모르겠다 싶으면 아버지한테 여쭤봐요. 그 동년배분들은 그치. 그 사이에는 살아있는 역사지.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쭤보는 거가. 그래 교차 검증을 하죠. 그렇지. 더블 체크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내보내야 우리도 이제 욕 먹지 않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잖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밑밥을 깔잖아. 그렇지. 참 사람이 간사하고 좋아요. 너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 난 더 간사하지. 아유 차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대리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여하튼간에 오늘은 지금 웃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 몇 분 했지? 40분이요? 한번 끊어갈까? 자, 끊어갈게요. 하나, 둘, 셋. 잘 쉬고 오셨나요? 예. 잘 쉬고 왔습니다. 한잔 시원하게 빨고 왔습니다. 네, 자, 재밌었어요. 우리 K 양 때문에 대표님도 아주 만족하시는 지금 방송이 됐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재밌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사람 얘기, 술 그리고 이제 뭐 연애사 이러니까 재밌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연애를 하듯이 뭐 어떤 게 있으면 이제 사건이나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10월 23일. 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는 다음 주제로 경제나 이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했었어요. 원래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경제나 약간 그러니까 그 휘발성 높은 재료 있잖아. 딱 보면 재밌는 거. 그래서 뭐 스시시 모모부 뭐 이런 거 다 찾고 그랬는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딱 하고 주제를 하나 딱 준 거야. 내일 모레가 뭐냐? 10월 26일. 그래서 11.6. 오케이 11.6 특집. 그래서 지난주부터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게는 11.6이라는 건 솔직히 근데 지금 저희를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들은 11.6이 솔직히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1.6, 12.12, 74 이렇게 날짜로 정해지는 사건들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거야.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족 하면은 딱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날짜가 가까워졌으니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거를 정하고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한 5부작이 나와야 돼. 11종만 했을 때. 아니 진짜 이거 연속으로 하면 우리 3박 4일 동안 떠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72시간 연속 맥주 하나 방송, 주세요. 72시간 연속 방송할 수도 없어. 맥주 하나 더 주세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핑계예요. 저희 핑계 댈게요. 못해요. 네, 핑계 댈게 못해요.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물 막 다 갖다 붙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인물 위주로 했다가는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냥 지금 12족 사태에 관련된 분들은 따로따로 떼어서 특집을 해도 최소 2시간 떠들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지탱해오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고 이 인물들은 언젠가 저희도 한 번씩은 다 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그렇죠. 다들 개인적으로 다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라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건 간에 다들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뭘 했다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명과 암 혹은 공가사 그리고 그 좋아함과 나쁨을 가지고만 얘기해도 충분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12족 사태 거기 관련된 분들 얘기를 하자면은 그분들 개인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워낙에 많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랬습니다라고 단언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관계로 오늘은 그냥 just focusing. 예, 그러니까 요 사건만. 그러니까 인물보다는 사건만. 12.6이라는 사건 자체만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0월 26일 몇 년도죠? 79년이죠. 네, 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은 독재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원래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혁명,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독재자가 들어섰죠. 그래서 대한민국인 것 같아. 대박이야. 예, 어쨌든 간에 12족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잠깐만.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일제가 물러나서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역사니까 역사고 사실인데 그때 이제 단죄가 이어져야 돼요. 36년간에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일어났어야 돼서 반민특위가 일어나요. 근데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픈 굴레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나도 그 반민특위 일어나가지고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하고 친일파가 이런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상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건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경영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나라를 경영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데 반민특위를 해가지고 일제치하에 부역했던 사람을 다 쳐내버리면은 나라를 경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거에 대한 반론을 드릴게요. 반민특위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적으로 경찰들과 백성들이 그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군들이 와서 그걸 다 까낸 거예요. 민족주의자들,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사상가들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군 애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들을 갖다 받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들어와서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미군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군정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많아. 난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난 역사상 제일 무능하고 자국민을 이렇게까지 죽인 대통령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이승만은 진짜 한번 더 근데 해야 돼.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말 그대로 다 치워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독재가 됐고 독재의 4.19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하야가 돼서 그 다음에 문제가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또다시 정권을 잡죠. 최규환 잠깐 최규 대통령인가 잠깐 있었지? 뭐 장면 총리, 최규하 대통령 뭐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민주주의로 가는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장 가까운 신뢰를 보면은 대한민국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중앙아시아에 스탄 시리즈 나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종신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얼마 전에 누구 하나도 한다고 하다가 난리 나고 이렇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방송을 보시는 청년들이 저희가 이렇게 떠들면 저 새끼들 뭐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싶으면은 지금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 상황 지금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대충 나와요.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참 괜찮은 나라잖아요. 솔직히 역사적이나 이런 거 다 이해관계 다 지금 상황에서는 꽤 괜찮은 나라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살기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헬조선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꽤 괜찮은 나라긴 해요. 먹고 살만하고 네, 괜찮은 그다음에 나라인데 치안 괜찮고 문제가 뭐냐면 정치가 너무 B급이야. 아니면 개판이지. 정치가 B급이다 보니 사람이 살아는 가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치가나 지도자가 이끈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이끈 나라예요. 외국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고 해요. 헌법을 보면 우린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너무 난해하대. 오늘 잘 턴다. 너무 난해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헌법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본 우리 위정자들,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가들 이런 사람 보면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외국에서 CNN인가 어딘가 미국 그쪽에서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한 다음에 나오면 일단 탄핵 두들겨 맞고 맞네. 탄핵 두들겨 맞고 재판에 깜빵하고 끌려가고 조사받고 결국에는 중간에 끌려나오고 여태까지 생각해보면 MB 빼고는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MB도 지금 죽을 둥 활동하잖아. 아직은 아니잖아. 아직은. 근데 조만간 지금 다트냐 다스냐? 응? 다트냐 다스냐 그거 있잖아 MB 회사. 몰라. 그거 올라온 거 보면은 청계 거기? 그러니까 다스. 오, 목소리 좋아. 여하튼간에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대통령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내가 이 나라의 대표가 됐으니 난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사람인데 이때 12.6 당시에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중간에 그 최교 얘기다 갑자기. 들어가자고 이제 너무 앞에 난해 길었어. 그래. 쑥 들어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계속 대통령이길 원했어요. 그렇죠. 그게 10월 유신. 10월 유신이죠. 잠깐만 나중에 대표님 저도 한 잔. 이 방송이 되게 재밌는 게 대표를 맥주 트레일러로 사용하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어쩜 이러냐. 막 대표님을 맥주 트레일러. 오케이. 그럼 또 이제 수트가 오지 이제. 하나 둘 셋. 좋아요. 어제 내가 주문지를 가서 치는 파도를 보면서 필레이트를 10캔을 마셨어. 그래? 많이 안 마셨네. 10캔에 소주 한 병 먹고 그리고 잤는데 죽을 뻔했지. 무슨 술 부어다 먹냐고 막 욕을 겁나 먹었지 내가. 일단 그러는데 어제 그렇게 먹어도 오늘 또 들어가. 나는 이해해. 알았어. 그 정도 마실만 하지. 알았어. 조용히 해. 자 어쨌든 간에 12.6 그때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이때 시대 상황을 조금만 볼게요. 왜냐면 아 잠깐 캐치프레이즈부터 하고 가자고. 자, 오케이. 12.6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지 국가 원수가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배경이나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캐치프레이즈를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라의 주인이 없었던 적이 꽤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네, 뭐 어떤 사건에서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끌려 내려오고 뭐 그랬는데 이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총으로 네. 평 쐈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60일 이상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 후속 조치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정말 지금도 올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고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나마 이런 텐션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암살 아니야.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텐션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텐션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딱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온 거지. 사담이지만 여기에 쓰이는 총이 발사 PPK입니다. 007이 들고 다니는 총이죠. 단다단단단단단단단 이러면서 자 보면은 여하튼간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12족 사태가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12.12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0월 26일과 12월 12일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뭐 요 정도예요. 네. 네. 12.12 한 사태가 45, 6일 사이에 대한민국은 폭풍이었어요. 정말 사람이 눈을 뜨고 나면 뭐가 어떻게 변해 있고 그 당시에 또 지금처럼 방송이 활발하게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통제가 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뭐지 했을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2족 사태 이후에 12.12 사태가 일어나서 군부가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군부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죠. 그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뭐 이거는 사담이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의 주제는 지금 말한 게 이게 히스토리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1979년 10월 25일과 6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끊는 거냐고. 내가 하면 멋있을 것 같았어. 아니 전혀 아니야. 어쨌든 간에 12.6 사태 오늘의 주제는 12.6 사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취중 역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2.6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자 일단 많이 바뀐 것도 이제 조금 이따 해보고 배경을 한번 보죠. 배경. 네, 원인이 좀 되게 복합적이죠. 10월 25일로 가봅니다. 10월 25일 날 일단 여기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하나는 보안을 담당하고 아예 중앙정보부. 보안을 담당하고 그런 김재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차장 김재규. 그 다음에 여기 한 명이 더 있죠. 차지철.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 그리고 차지철 그 뭐 청와대 경비 그거 경호원. 경호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 경비 뭐라고 해야 되나? 경비 실장이냐 뭐냐 그거? 찾아봐 빨리 찾아봐. 핸드폰 좋은 거 주고 뭐해? 경호실장. 경호실장. 네. 이게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두뇌가 있고 수뇌가 있으면 예전에는 십상시라 그러잖아. 내시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삼국지 시대 때. 지금은 비서실, 경호실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들 여기서 정말 많은 요직들이고 이 사람들이 간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고리 그러니까 3인방이니 뭐니 뭐 이렇게 나오지. 지금도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정말 완전 측근 정치였죠.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을 했으면 배경이랑 나와야 그림이 보이겠죠. 자, 첫 번째 시대적 상황 중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시대 상황을 좀 볼게요. 이때는 지금 보면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던 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 유일한 후계자. 이런 있어. 후광이 좀 있어. 후광이 굉장히 세지. 그러니까 일각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찬양시하고 높게 평가하고 새로 재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과사를 떠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는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가을 되면 굶어 죽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봄인가요? 굶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거야. 지금으로서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서 뭐 말 많아요. 뭐 새마을 운동 얘기하고 뭐 여기 이거에 뭐 태클 걸고 한도 끝도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은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감님 나이 드신 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이러면서 그 후광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이거는 정말 단순화시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나는 이걸 까자면 1박 2일도 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 정말 단순화시킨 얘기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단순화 시켰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팩트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앞뒤 배경이 이건 다음에 합시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단순한 팩트는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향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아이고. 역사는 if가 없어요. 맞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없어요, 역사는. 근데 정말 여기서 만약이라는 거 갖다 넣어놓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어쨌든 간에 일단 그것만 얘기하자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 개인적인 치부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79년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으로. 독재자로서 열심히 하고서 이제 3번만 하고 내려가야지 했는데 10월 유신으로 해가지고. 아니야. 대통령 일단 한 번 했어.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한 번 더 했어. 여태까지는 괜찮았어. 3번째 할 때 누가 급부상을 하냐면 전라도에서 DJ가 나오지. DJ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선상님이 나오지. 딱 붙었는데 야 씨발 나도 좀 까고 싶 DJ 나도 좀 까고 싶은데 진짜. 얼마든지 그런 것도 나중에 얼마든지 얘기하자. 명과하면 얼마든지.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여기야. 여기서 뭐냐면 박정희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선거를 해요. 근데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겨. 다시 말해서 위협스러운 거야. 그렇죠. 굉장히 위협스러운 상황까지 왔어요. 내가 더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혹은 더 집권을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까지 돈을 썼는데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두려운 거지. 그래서 다음 플랜이 뭐냐면 한 번 더가 아니라 영원히 그걸 뭐라고 한다? 10월 유신이죠. 그렇죠. 이거를 꿈꾸게 돼요. 그리고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예. 이게 배경 1. 자, 그리고 배경 2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였어요. 위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초반에 그냥 팩트만 놓고 보는 배고픈 사람을 없앴다. 이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몰립니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생산기지였죠. 대한민국이. 그 생산기지라기보다 그냥 식민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중공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많이 봤죠. 손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 별명이 독재자 킬러예요. 대한민국의 독재를 대한민국 독재뿐만 아니라 여러 독재자를 많이 깠는데 카터가 굉장히 깠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뭐라 그러지? 이거를 못 받으면 왕노릇을 못하고 이때도 솔직히 지가 뭐 하고 뭐 없고 뭐 이래서 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잖아. 근데 미국의 인정을 못 받으면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 미국 덕분에 독립한 나라였고 미국의 원조나 식량 원조를 실제로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많이 했지. 근데 카터 행정부가 내걸은 기치 중에 하나가 인권이었어요. 맞아요. 인권인데 독재자가 인권을 너무 탄압한다. 이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지금 박정희 정권 자체가.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비 효과. 얘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게 있었던 것 같아. 이 3번 이제 역사적 사건 배경 3번 이제 전라도에서는 DJ가 올라오고요. 경상도에서는 YS가 등장하죠. 이 양반도 또 재밌는 양반이거든요. 단순한 무식하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저돌적이거든. 저돌적이거든. 아버지가 이 쩐도 좀 있고, 우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쩐도 좀 있고. 아닌가? 우리 대표님 될 것도 아니지. 그렇지. 말도 못하게 많지. YS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그러잖아. 이제 아드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내겠을 때 아니죠. 뒷바라지 하려면 더 벌어야죠. 이런 양반이셨어. 무시무시하죠. 어렸을 때부터 정치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양반이고 이 사람의 꿈은 딱 하나야. 대통령.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사람이 YS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연소 국회의원의 타이틀이 있어요. 20대 국회의원이 되셔서 진짜 독재에 온몸으로 부딪혔어요. 그렇죠. YS 사랑하는 사람 없었어. 저는 YS 자체는 참 이분은 애정이 많은 인물이죠. 애정이 많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노태우 정권 이후에 3당 통합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과 마지막 1년 집권한 다음에 자식 농사를 잘못 찍고 그다음에 노동법 날치기에서 IMF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폄하가 돼서 그렇지. YS 정말 대단한 이분의 행적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YS가 너무 날뛰니까 박정희가 의원직을 삭제를 시켜버려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그건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야, 이게 3번이야. 이게 부망장으로 이어지는 이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상황. 가택연금 시켜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산 마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YS가 그 당시에 YH 기업이라는 가발 업체가 있었어요. 가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여자 직공들이 있는데 맞아요. 자기네 근데 이 YH 기업이 요즘 말로 하면 워낙에 블랙 기업인 거야. 갑질하고 돈 안 주고 패고 성추행하고 막. 그 당시에 신민당이었죠. 신민당 총재였죠. YS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여종업원들이 못 살겠다 이러고 살려달라고 신민당 당사로 가가지고 막 대문한 거야. 살려주세요 이런. 공부 많이 했네. 근데 그거를 딱 보고서 YS는 그러시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찰 2,000명을 투입합니다. 그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그때 신민당 당사에 몰려든 YH 기업의 직공들이 200명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 2,000명을 투입했죠 경찰을. 그래서 YS가 경찰 조인트 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싸대기 날리고 야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고서 근데 경찰한테 끌려서 가택연금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한번 결단을 내리는 거죠. 거기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 체제에 대한 모독 그걸 이유로 의원직을 강제로 뺐습니다. 이때 당시 법이 말 같지 않은 법이 많아요. 솔직히 지금도 있는 긴급조치 몇 호 이래갖고 그때가 긴급조치 9호였을 거야 아마. 이게 말 같지 않은 짓을 많이 했어요 진짜. 봐봐요. 제일 위에는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는 무슨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러잖아요. 시행령이 헌법을 이기고 있어. 그 어제 오늘 일이야?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어제 오늘 일이냐고. 이해를 못하겠어. 여하튼간에 그래가지고 YS는 가택연금 당하고 DJ는 해외로 쫓겨나가고 의원직도 뺏기고. 그러니까 부산 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에 강제 제명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그때는 소식이 전파된 게 좀 늦었으니까. 그래도 빠른 거야. 이거 이 정도면 한 지역이 들고 일어날 정도면 정말 빠른 거야. 근데 배경을 봐야죠. 그때가 이제 부산죠. 근데 그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화공업 육성이 실패로 끝났어. 이게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발전을 이렇게 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쪽은 놔두고 이쪽만 한 거야. 거기다가 그 지역에 지네 동네라고 대구, 구미, 마산 이런 데다가 공장 이빠이 져갖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게 해주고 이게 이제 너무 편차가 심해지는 거지 양쪽이. 근데 거꾸로 들고 일하는 거는 자기 지역이었잖아. 왜? 대한민국에서요 민주주의의 성지는 어딘 줄 알아? 어딘데? 대구야. 대구부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다니까. 그 정도로 그 모든 정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이상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말을 끊어서 그러는데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는 공장 많아. 근데 그 당시에 경공업 좀 전에 얘기했던 YH 기업이랑 가발 뭐 이런 목재나 뭐 이런 각종 경공업이 부산이니까 일본이랑 가까우니까 경공업으로 만든 걸 보내기가 쉽죠. 그러니까 근데 경공업을 놔두고 중공업을 육성하는 데 실패했으니까 중소업체들이 대출이 없어. 자금난이 온 거야. 죽 갖는 거야. 죽 갖는데 우리 경상도에 YS가 의원직 삭탈당했다니까 뻔히 난 거지. 그래서 10월 15일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하나만 해줄게. 잠깐만. 나 이거 봐도 웃기네. 생각보다 훅 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뭐야 웃기네. 왜?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다. 킹 오브 비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게 뭔데 킹 오브 비어라고 써놨지? 얘는 캐치프레이가 그거잖아. 오, 킹 오브 비어. 야, 아메리칸라고 좋아. 야, 너 넘버원이야 판매장으로 따지면은. 그래 알았어. 자, 10월 15일 갑시다. 10월 15일에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경문을 돌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데모를 하게 되면 뭘 시작을 하냐면 그 대자보로부터 붙여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써갖고 지금처럼 프린트나 뭐 이렇게 프랭카드나 이런 게 없으니까 대자보를 붙이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생각들이 집중이 되고 뭉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냥 경문을 돌리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 손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달라요. 지금이야 비슷하다 생각해보니까 카톡 막 우리 화면 막 쫙 날라오잖아. 그것처럼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면은 그냥 학생들끼리 그 데모, 대학생들끼리 데모로 끝날 관제 수 데모로 있는데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끝날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도 참여하고 부산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정말 대규모 항쟁으로 번져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부마 항쟁이라고 불렀어요. 항쟁이라고 하는 건 뭔가에 이렇게 맞부딪혀서 싸운다라는 개념이잖아. 근데 지금은 말이 좀 바뀌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뭐 명칭을 하고 명명을 하는데 부산하고 마산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의미로는 박정희의 근간이야. 텃밭이지. 거기가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싸운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차원이 다. 그러니까 이게 5.18을 많이 알아도 부마 항쟁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5.18은 이쪽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5.18은 난 너무 싫어서 택시 운전사 나 정말 잘 봤어요. 그 영화. 너무 잘 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꽤 크죠. 부마 항쟁 자체가. 이게 나흘간 이어졌어요. 나흘간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 뭐 과잉진압이 꽤 심했다고 해요. 이때는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경찰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5.18은 군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달라요 이게. 근데 부마항쟁 이때도 군인들이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해병대부터 시작해서 보병부대부터까지 쭉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죠. 이제 인물 가는 건가? 네,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엔트리 넘버 1 조연 하나 들어가죠. 차지철 씨 등장합니다. 그 전에 부마항쟁이라는 거를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정희부터. 그쪽부터 합시다. 박정희가 주연부터 갑니까? 들으니까 열받는 거지. 자기 텃밭인데 자기 텃밭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야 너 독재 물러가고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민주화 외친다 이러고 있으니까 YS는 왜 잡아갔냐 이러면서 열이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경호실장에는 차이철
이 아저씨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차철도 깔 거 많아요. 근데 이제 차이철 씨가 딱 얘기를 합니다. 10월 26일 날 오전 어. 차지철이 헬기를 타요. 그리고 보산 마산에게 쓱 돌아가요. 싹 돌고 탁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냥 좀 이렇게 얘기도 좀 있고요. 그냥 뭐 제가 그냥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아침에 한 거야. 여기서 주옥 같은 대사가 나오죠. 여기서 한번 또 박정희 대통령이 야 그럼 내가 다 쏴죽일 거다. 에이씨.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날 거라겠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차이철이 맞장구를 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 300만 명 죽었다는데 뭐 그 정도야. 우리 100만 200만 죽여봤자 뭐 티도 안 낼 건데 한번 하시죠. 이게 캄보디아 킬링핀드 사건이 일어난 한 3년 후거든요. 3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아무리 정권에 가까이 있고 뭐 어쨌든 정권에 가까이 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너무했지. 자 그럼 여기서 진정한 주연이 등장하죠. 김재규. 네, 이 말을 들은 그때 당시 중정부장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에헤. 김재규가 듣고서 맛이 갑니다. 야, 이 뭐 있던 또라이들이 있냐. 중앙정보부부터 얘기 잠깐 해볼까요? 중앙정보부요? 얘기 조금 살짝 해주고 그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뭘로 되어 있죠? 국정원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안기부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앙정보부였고. 중앙정보부, 안기부, 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이렇게 갔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뭐 CIA, FBI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뭐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러잖아. 내 국민을 지키고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첩보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자기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뭐 역사적인 팩트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정보기관이라는 자체가 이런 과도기적인 독재 정권에서는 독재 정권을 보조하는 형태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근데 그거는 어떠한 아니 그러니까 아젠다로도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안 됐어야 돼. 아니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역사는 지금 뭐 전 세계 역사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독재자 옆에는 정보기관이 꼭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 그리고 그 얘기를 언론부터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짓거리들을 계속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서 화나네.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의 근간은 군부,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였죠. 정보랑 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끌고 와. 생각해보면 안 되면 끌고 와서 고문해버리는데 뭐 어떡할 거야. 군대가 항상 군대에서 정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보를 잡고 있는 쪽이 많아요. 전두환도 보안사 사령관일 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부 쪽이 그래서 되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괜히 미국의 CIA니 FBI, NSA니 뭐 이런 애들 있는 게 아니라니까. 좋아요.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이게 딱 대립이 시작되는 거죠. 대립에 각이 쓰기 시작하는 거고 그 모습이 실제화된 게 그날 저녁인 거죠. 일단은 뭐 부연 설명하자면 김재규 씨랑 차해철 씨는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좋을 리가 없지. 네, 일단은 출신 성분 자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일단 김재규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랑 동기입니다. 나 육사 동기예요. 네, 육사 동기예요. 2기. 대한민국 육사 2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차이철 씨는 이 당시에 43살인가 그랬어요. 나이가 좀 어리네. 네, 굉장히 어리죠. 그리고 차이철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김재규 씨가 명실상부한 넘버 2였어요. 이게 명실상부한 넘버 2였는데 차이철 씨가 등장하면서 밀려났죠. 박정희 대통령이 뭘 잘했냐면 이순위끼리 싸움을 잘 붙였어. 누구를 키워서 내 후계자가 아니라 너 이런 걸 잘했어. 그래갖고 거기서 좌천새끼 되는 애들은 아웃. 그리고 얘가 좀 크면 다른 애 붙여갖고 얘 아웃.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 혼자만 느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죽고 이런 건 없어. 딱 그래. 김종필 같은 경우도 엄청 들어와 나가 해 말어 엄청 했다니까. 진짜 박정희 씨를 공과 사 뭐 명과암 다 집어치고 이런 건 잘했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
공주님이 나옵니다. 아, 우리 김재규 씨랑 차희철 씨의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공주님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영수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암살당했죠? 뭐 그런 근데, 얘기 있어요. 일도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었으면 살았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 씨랑 박근혜 그래, 영이랑 영애. 최태민 요거 재밌는데 요거 재밌는데. 최태민이 붙어가지고 나 이거 진짜 이거 하면 진짜 일주일 해야 되는데 진짜. 최태민이 붙어가지고 뭔가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최태민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김재규가 딱 보고서 보고를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세 번 했어. 보고를 세 번을 했어. 보고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잖아. 불렀어. 그때 박근혜 영화랑 최태민을 불러가지고 너 씨발 너 뭔데 내 딸한테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냐. 그런데 그거를 옆에 박근혜 울면서 막 이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거야. 이거 재밌는 거 하나만 해볼까? 아니 잠깐 얘기 끝까지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김재규 씨 입장에서는 야 씨발 이거 뭐 아닌데. 아니 흘러가면 안 돼. 이거 잠깐만. 이게 왜 그러냐면 김재규가 열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최태민이 박근혜랑 이렇게 만나게 된 사연을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다. 어느 날 최태민이 얘가 종교계의 그랜드슬램이에요. 그러네요. 종교계 네, 최고죠. 종교계의 그랜드슬램이에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덩덕궁까지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거기 수장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붙잖아요. 좋은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근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씁니다. 친애하는 박근혜 연애 어쩌고 내가 꿈에서 유경수 여사를 만났는데 그렇게 박근혜 영애를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편지가 박근혜 영애를 보고 만난 거지. 그랬는데 꿈에서 그리고 순식이 언니도 꿈에서 누구를 봤네 뭐 했네 계속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렇게 해서 계속 붙은 거야. 노래 하나 부를까? 꿈에 그만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꿈에 보았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만남이 시작이 됐던 거고, 어떤 걸 했냐면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 전국 여성 발전 뭐 그런 거 있었어.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걸 해서 자 그러면은 되게 아쉽죠. 난 잠깐 끊어갈게요. 왜? 배터리가 없어. 아이 저런 씨. 하나 둘 둘, 셋. 셋. 아이고 왜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순정이라는 게 아니 아까 풀 차지였어. 그래? 뭐 얼마나 찍어 제낀 거야? 편집 없어요. 저희는 그냥 다 나갑니다. 그냥. 야 이거 나가면 2시간 나가긴 2시간 넘겠는데 진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제 배경이 설명이 되고 등장 인물이 설명이 되면 사건은 간단해. 누군가가 쏘았고 누군가는 죽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거의 내가 볼 때는 난 거의 다 된 것 같거든. 근데 최태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분이 그랜드슬램. 종교계의 그랜드슬램이지만 이름도 그랜드슬램이야. 왜? 이름도 4번을 바꿨어. 아 진짜?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에 77년부터 아마 최태민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야. 나도 얘기 들은 것 같아. 몰래 뭐 했다 다 바꾸고. 그러니까 역시 사자의 마지막은 종교계라니까. 창경형이. 찬경형이 저번에 말했지만 진짜. 창경형이 지금 깜빡해서 그렇게 해서 아멘을 한다는데. 2020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형 나오면 진짜 종교가 목사 투자할 것 하는데 같아. 얼마나 걸릴까 진짜 나 그것도 걱정이고. 종교도 까면 진짜 깔 거 많거든. 나는 말도 꺼내지 마. 나는 종교 까면 깔 것도 많은데. 야 나는 그 종교나 이런 거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재밌지. 난 고대부터 깐다니까 그러면. 고대부터 까시고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양반이 뭐 이렇게 들러붙어서 사람을 이렇게 현혹을 하죠. 듣기 좋은 말만 해대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 아니 근데 이러면서 듣는 사람 자체가 약간 멍청하니까. 그러니까 현혹되기 그런 쉽죠. 것만 듣고 현혹되기 쉽죠. 대를 이어서 그 지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문제가 많았어요, 되게. 진짜 문제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김재규가 보고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다. 김재규가 보고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이철은 그걸 용인을 합니다. 근데 이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태민이 원래는 청와대를 출입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중정부장이 많았고 그런데. 기억났다. 구국청년단인가 뭔가 그거다. 근데 차이철은 그 당시 경호실장이었잖아. 최태민이 들어오는 걸 그걸 용인을 한 거야.
그리고서 비서를 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영예가 사실상 퍼스트레이드였으니까 비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서를 뽑아야 되는데 비서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 누구누구를 뽑은 거야 또. 최 씨야. 그 걔는 안 되겠다. 걔는 최태민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뽑은 것도 최필립 씨인가? 그분을 뽑았어. 오케이. 근데 그분 알고 보니까 최태민이랑 연관이 있네. 삼최가 이렇게 쭉 달라붙어. 박근혜 그 당시 영예한테 이렇게 쭉 달라붙게 되는 거지. 사람이 귀가 멀고 눈이 머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게 아무리 똑똑하고 멍청하고를 떠나서 인의 벽이라고 그러잖아. 사람의 벽으로 싹 둘러싸이면 답이 안 나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어도 듣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게 근데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말이야. 얘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문제가 있어요. 아, 형 딸 이상해. 아, 형 딸 이상하다니까. 아, 형 딸 이상해.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아버지인데 맞는 얘기인데 듣기 싫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도 없는데 애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막 부패의 고리가 이렇게 있고 있어. 뭐 그 당시 상황에서는 뇌물이란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 자체도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게 많았고. 근데 김재규 입장에서는 김재규는 지금 와서는 암살범의 대명사죠. 대한민국에서는 어선신의 대명사죠. 근데 이분을 저희가 이 12.6을 이거를 주제로 하면서 김재규 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분은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대단한 신봉자였어요. 그러니까 김재규 씨가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날까지도 정말 반듯한 머리 헤어스타일과 그것도 아직 그게 되게 유명한 게 그 재판장에서도 이렇게 머리 매무새를 만지시고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포마드 딱 해서 깔끔하게 머리 하시고 정말 군인의 정신의 끝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김재규 씨 입장에서 보면 차지철 씨는 정말 싫은 거지. 되도 않는 새끼가 이렇게 너구 베이비? 되도 않는 새끼가 붙어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말 같지 않은 개새끼 진짜.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거는 김재규 씨랑 차지철 씨, 김재규는 독실한 불교도였고 차지철 씨는 기독교도였어요. 종교부터 안 맞는 거야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못하겠네 이 새끼는 진짜. 아이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김재규 씨가 저기 부마항전 당시에 보고 가서 야 이건 큰일 났다. 이제 그날 아침이야 이제 이게 점심 때쯤이야. 야 이거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우린 킬링핀데 300만 명 죽였는데 우린 100만 명 정도 죽여도 그냥 이지랄 떨고 있으니까 김재규 이게 정신이 번쩍 든 거지. 야 이건 안 되겠다. 천주교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 뭐 기독교랑 천주교랑 같은 거야. 하나님 틀려. 같은 거야. 틀려. 나는 교회 다녀. 내가 갔다 오면 같은 거야. 아니야 임마. 그럼 다른 거야 그럼. 다시 좋아. 여하튼간에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김재규 씨가 그때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썰이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우발적이었다. 그걸 적사는 어떤 한 거를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진짜 많잖아요. 그걸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발적이었다. 아니다. 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계획을 했어요. 솔직히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려고 노력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3군단 단장일 때 연말에 순실 오면 그 벙커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딱 가둬놓고 하야 명령을 종속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치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진행이 안 됐던 적도 있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김재규 씨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10월 26일 날이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발적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계획적이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쏴 죽이지? 그러니까 부마항쟁을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날 심수봉 씨가 이래서 유명하죠.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냥 반. 심수봉 씨랑 신모 씨가 한 분 더 계시는데 여대생 한 분 계셨어요. 여대생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도
그분도 잠깐 조사해보니까 파란만장하시더라고요. 이게 끼가 있는 사람들은 당시 23살이었는데 벌써 이혼녀였더라고. 그 당시에. 뭐라고? 당시 23살이었는데 그때 벌써 이혼녀였더라고. 대단하네. 이혼을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안 맞고 그러면 왜 어디서 빵 터지신 거예요 대체? 이혼녀에서 빵 터진 거야. 이혼녀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혼하시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혼을 그건 나쁘다는 건데 그당 23살인데 아니 그 이혼하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정말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이혼녀가 23살 대학생인 거야. 괜찮네. 그리고 그날 파티 초대가 되셔서 파티 초대가 돼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딱 양쪽에 끼고서 이러고서 이러고 있다가 김대기가 빵 쏘죠.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진짜 직격탄으로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특히 그 두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봤어? 어디 뭘 해봤어? 총으로 사람이 죽는 걸 옆에서 봤는데. 아니 나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분들이 심수봉 씨랑 그 신모 씨가 그 당시에 안 죽은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했다니까. 정말로 이 사람 김재규 씨가 정말로 이게 눈이 돌았거나 이랬으면 다 죽였겠지. 근데 딱 정확하게 누구만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차해철 씨를 딱 보면서 총을 차해철 너 이 새끼 건방져고 총을 탕 쐈는데 그게 그렇지? 손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고서 이게 흥분 상태였던 거야. 왜냐면 김재규처럼 군인이었고 용맹했고 총을 다뤄본 사람이 쐈는데 팔에 맞아? 말이 안 돼. 대가리 심장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근데 팔에 맞았다. 이건 분명히 흥분 상태였고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급작스러웠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발이 박정희 대통령이 흉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정신 차린 거지. 흉부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둘 다 직사하진 않았어요. 직사하진 않았고 그 당시에 동조 세력이 있었죠. 그렇죠. 동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전을 하고서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 발로 이렇게 치명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었고 그다음에 차해철 씨는 확인 사살을 나갑니다. 기어 나가고 있는 거를 쐈죠. 근데 이거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그거 보면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딱 생생하게 나와요. 한석규 씨가 그 사람들을 이제 살해하는 장면을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좀 몇 번 봤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가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여자를 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김재규 씨가 들어가서 격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같이 있었죠 그때. 밖에 있었어요. 김재규 씨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나? 밖에 있다 들어가서 쏜 거예요. 이제 정리를 다 했겠지. 뭔가를 막 밖에서 정리를 하고 그 군인 2명 있었는데 걔네한테 맡기고 들어가서 쏜 거죠. 근데 역사에서 if는 아까도 말했지만 if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뭐 남산을 갔으면은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어디로 갔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을 거기서 것이다. 지금 이런 거는 많은데 그 이후의 행보 때문에 온갖 음모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재규 씨가 이렇게 하고서 나와가지고 중앙정보부로 가가지고 했으면은 그렇지. 중앙정보부로 가서 그 세력들을 다 이렇게 끌고 사태를 했으면 수습했으면 정보 자체를 통제를 해가지고 야 이건 차해철이 죽였어 이러면서 더 씌우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6번을 갔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왜 거길 갔을까예요 지금 네. 문제가. 그 여기서 나오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미국이랑 거래를 했다. 아하 딜. 미국이랑 거래를 했다. 실제로 79년 당시에 김재규 씨는 그 미국 외무부 그쪽이랑 정기적인 회동을 가졌다고 해요. 뭐 그 CIA인지 뭔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봐봐 사진 봐봐. 깔끔하잖아. 차해철이 더 깔끔해 근데. 차해철이 되게 깔끔해. 자 26일 그러니까 날 이게 아무리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 먹었으면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걸 안 했죠. 그때 6번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처음 잡히죠 이제 거기서 6번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사이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실은 차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가지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죽였냐? 김재규가 쐈다. 연락이 들어가고 그래서 잡히죠. 그 남산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용산에는 육군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가까워. 되게 가깝고 그때는 시기상 그게 있잖아요. 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도 그 사이에 얘를 잡으러 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초이스야.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김재규 씨는 왜 육군 본부를 갔을까? 그러니까 저거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미대사관 정치 참사관이었던 윌리엄 클락 씨가 했던 말이 어휴, 이렇게 누구 이름 나오면 또 우리 또 신빙성 있잖아. 그러니까 그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다. 중앙정보부 부장이면서도 항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녔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왜 6번으로 갔을까? 그게 이제 몇 가지가 또 설이 있잖아요. 이게 음모론 중에 하나는 미국이랑 거래를 해서 사형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죽지 않았다. 아니 이런 아예 것도 처음부터 미국의 사주를 받고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박정희랑 처음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더 안 두 번째 좋았어. 번. 더 안 그러다가 좋았어. 싹 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박정희가 했던 것들이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틀어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이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핵무장을 시도하려고 했었다. 이거였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실제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시도를 했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겠죠. 그렇죠. 저는 김진명이라는 작가를 안 좋아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역사적 패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가셨겠죠. 많이 그러니까 봤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때부터 북한과 지금 우리나라가 손을 잡고 핵을 시도를 했다라는 가설이 맞다면 분명히 이거는 미국에서는 말씀대로 용납하지 할 수 없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방한을 해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난 독재자가 싫다, 인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서 듣다가 얼굴이 썩어요. 자기한테 한 얘기니까 근데 얼굴이 원래 썩어 있었어. 시커먼 갖고 완전 썩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프레이저 보고서가 터지죠. 프레이저 보고서 중요해 이거. 프레이저 보고서가 터지죠.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월남전 참전하는 대가로 미국이 그 당시 한국에 지원한 금액이 10억 달러입니다. 그 당시 10억 달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토탈 10억 달러를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10억 달러를 지원했으면 그 군인들 급여로 대부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군인들 급여로 나가는 돈 20%밖에 안 돼요. 이게 10억 달러, 그러니까 금액적인 거를 떠나서 월남전 파병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것도 되게 웃기는데 진짜 재밌는 게 전쟁에 어딘가를 참여하고 뭔가를 하려면 국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우리가 월남전 갈게. 근데 아무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딱 시킨 거지. 차이철. 차이철 시킨 거지. 야 공부 좀 해봐. 네가 반대 좀 해봐. 그래서 차이철이 진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난리를 피운 거야 거기서. 그 당시에는 차이철 씨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지. 국회의원이어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서 야 반대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라도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 여론을 끌어내고 이걸 이기고 이렇게 가는 걸 하자. 그렇지, 그게 그렇지. 모양 새가 좋으니까. 근데 차이철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빠져든 거야. 빠져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막 이런 거지. 그랬더니 박정희 이제 그래서 박정희 그 당시에 차이철을 굉장히 안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닌자 적당히 해. 뭐 이렇게 진지해? 여하튼간에 월남전 파병으로 해가지고 10억 달러 중에 20%만 나가면 2억 달러죠. 급여가 나가죠. 그 다음 그거는 고선의 박정희 비자금이 됐어요. 자, 근데 이 프레이저 보고서가 나타난 경위가 뭐냐면은 이 돈 가지고 비자금 활용하고 뭐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거 가지고 미국에다 로비를 합니다. 미국 의원들한테 로비를 한 거예요. 한국 좀 잘 가자. 야 여기서 이렇게 돈 받아갖고 다시 주는 거야? 이렇게 뽀찌 주는 거야? 미국 의원들한테 로비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좋다니까 진짜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열받는 거지. 야 저거 한국이라는 나라 개발도상국 같은데 씨발 이거 아메리카한테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돈을 좀 로비를 해?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다 나온 거야 이게. 야 버드 야 니네도 우리한테 돈 먹은 애들이야. 아이고 알았지 버드? 프레이저 보고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뭐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뿌린 돈이 뭐 80만 달러인가 40만 달러인가 뭐 그랬다는데 그럼 받은 거 그대로 줬네. 아니야 한참 멀었지.
그런가? 어쨌든 이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뒤를 봐주고 있는 개발도상국인데 그러고서 뭐 핵 개발한다 어쩐다 하니까 미국에서 차관을 식량을 끊는다 뭐 어쩌든 차관을 맺는다 하니까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고 카터가 와가지고 독재자는 없어야 된다 인권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런 가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 솔직히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하면 이런 가설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정보가 한정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랬지 않을까 저랬지 아니 근데 애초에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 자체를 국민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엄청 울고 뭐 네. 국민장 치러질 때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걸 발표한 게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 당시 보안사령관. 보안사령관 전두환 이 사람도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이분 아직 안 돌아가셨죠? 돌아갈 때 합시다. 돌아가실 때 합시다.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서 얼굴을 빡 팠고 그 다음에 12.12 사태가 딱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 대통령으로 올라가죠. 이게 아직도 체육관 선거해서 이게 아직도 기네스에 올랐는데 나도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장 긴 시간 동안 놀렸다가 대통령이 된 독재자 6개월 걸렸대요. 쿠데타 일으키고.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잠깐 해보면 이런 사건들로 그렇죠.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는 결론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래대로 가면은 김재규 씨 같은 경우는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우겠다 이런 일념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배경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내가 하겠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군부의 정치를 끝내겠다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재규 씨의 가장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종찬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분 얘기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보면 또 그분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상남자더라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김재규 씨한테 심어준 정신 자체가 군인은 역사에 들어가면 정치에 들어가면 안 된다가 메인이거든. 그래서 아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김재규 씨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다 밝힐 수는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김재규 씨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경주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멋있어요. 진짜 네. 멋있어요. 난 이분이 참 멋있는데 방법적인 쪽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방법 쪽은 너무 극단적이었죠. 그게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근데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아마 그 당시로는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비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하튼간에 김재규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1979년 10월 26일 날 대한민국 17년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빵 그렇게 해가지고 달리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김재규 씨는 그렇게 해가지고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들어온 거는 다른 독재자였죠. 호랑이가 없는 데는 여우가 왕이 돼. 그게 어쩔 수 없어. 이게 나도 조사면 알건데 당시 차지철 씨랑 전두환 씨랑 이것도 커넥션이 되게 있더라고. 기가 막히지. 전두환 씨가 박정희 트럭 금고 따갖고 6억에서 지가 다 먹고 여기 박근혜 1억 주고 뭐 있어. 그게 또 아니 있어. 그게 아니라 그가 말고 차지철 씨가 이게 김재규 씨는 아저씨야 이제? 김재규 씨는 별 출신이잖아. 그치, 얘가 투스타까지 갔었어. 별 출신이야. 차지철 씨는 육사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야. 아하, 군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병 장교 시험을 들어가지고 포병 장교로 들어간 거야. 장교로 들어갔구나. 포병 장교 시험에 들어가지고 소령 예편인가 그랬을 거야. 소령인가 중령 예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격증이 생긴 거지. 아니요, 중령인가 소령 것도. 대위래요, 대위. 아니 근데 팩트체크하세요. 우리 모르겠어요. 나중에 팩트체크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까지냐면 경호실 자체를 그 당시엔 차관급이었는데 장관급으로 올리고 그 당시에 사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대야? 사열까지 받아? 그 당시에는 전두환 씨가 별이었죠. 전두환 씨가 가서 충성 이거 하고 그거를 받았다고 해요. 차이철 씨가. 전두환이 그때 별이었다고요?
별은 아니었어? 보안사령부는 별이잖아. 전두환은 별을 달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뭐 영광급이었는 거지. 뭐 아니 뭐 이거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여하튼간에 그 당시에 확인하시고. 하나회 출신 장성들이 오면은 하나회 출신 군인들이 오면은 차이철 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차이철 씨가 하나해 또 까면 또 한참인데 이거. 자기 이름이 새겨진 지휘봉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금일봉도 줬다고 해요. 지랄 참. 그러니까 차이철 씨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별 출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김재규 씨랑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자기 있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가오가 있어야 되죠. 가오가 살아야 돼. 근데 그럼과 동시에 내가 뭘 이렇게 너무 그 내보내고 내가 원래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없던 사람이 하잖아. 창경형처럼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잖아. 그럼 지랄을 해. 그러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차지철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눈에 가시였을 거고. 그러니까 박정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차지철은 정말 충신이었어요. 뭐 지금 보면은 자료로 보면은 그 나치스의 SS 같은 그 친위 부대도 만들려고 했다고 하니까 제복을 좀 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지랄도 참. 자, 이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날 밤에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는 그렇게 비명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암살한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 정부유인 암살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역사의 소용돌이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뭐 참 희한하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극한 직업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날 밤은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날이 됐고 그날이 79년이니까 뭐 한 20년 조금 안 돼. 지금 2017년이니까 네, 뭐 20년 조금 안 된 뭐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아픈 우리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의 모습의 플레이스가 될 수 있게 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2%는 없는데 2%는 없다고 치더라도 너무 파란만장하죠?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만약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때 김재규 씨가 남산을 갔어. 남산을 갔으면 얘기가 틀려지지. 남산을 갔어. 그래서 정보 딱 통제하고 딱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럼 전두환은 뭐 했을까? 숨 죽이고 있다가 아마 다음에 일어났을 것 같아. 어쨌든 그 사람은 일어났겠다. 어쨌든 일어났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다.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랑 차이철 씨가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예. 여기 우리 띄워줄 수 있나? 그건 아직 힘들걸? 편집을 조금 더 배워볼게요. 저희가 네. 편집을 좀 더 배워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기 이렇게 한번 띄워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김창룡 특집 때 그 자막 있잖아. 죽는 줄 알았어 그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팀장이. 조 팀장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좀 길었죠? 생각보다 길었네요. 그러네요. 벌써 9시가 넘은 시간이고 역사는 항상 물려 있잖아요. 그죠? 물려 있어요. 뭐 하나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뭐 때문에 뭐가 되고 뭐 때문에 뭐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왜 하느냐, 정치를 왜 하느냐 하는데 알면 우리 삶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재밌어요. 지나간 거 까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얼마나 그런 게 없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연애사랑 역사가 제일 재밌다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한번 먹어볼까요? 버드 먹었고 필라이트 먹고 피치 먹었고 하이네켄. 오, 하이네켄 좋죠. 네. 하이네켄 네. 좋습니다. 파워 오브 유스, 청년들의 힘 그리고 청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알아보고 있는 방송에 지금 이제 방송이 몇 번째 나간 거지? 한글, 민비, 김창경 그리고 시류 네 번째 시간. 번째요. 그래서 저희 파워 오브 유스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그냥 슬슬 취기가 올라와.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덜 쉬어 제가 마무리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일단 저희가 지금 솔직히 12족 사태는 애초에 저희가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좀 하면서도 저희가 좀 모자란 걸 느껴요. 이거를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 근데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연도 들어가가지고 사연이 대박이었습니다. 사연 좋았지. 자, 좋습니다. 11.6 사태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조금 더 체크해 보시는 건 좋고요. 팩트 체크는 얼마든지 하실수록 좋아요. 그 대신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요 의라든가 이것에 대한 생각 등은 저희가 잊지는 말자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희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사실이라는 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조사를 하고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뭔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뭔가 모르는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걸 이 정도의 소재가 있어요 라고 그래. 던져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메일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사연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연 재밌잖아요. 사연 재밌네. 나 이걸로 방송 타고 싶다. 직접 와서 해도 되고 사연 재밌네. 진짜.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 이게 아주 가열차게 얘기해줄게요. 잘 되면 새로운 코너가 하나 탄생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얘기 참 재밌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